안녕하십니까. 12월의 첫날에 함께하는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카롭게 여의도 정치를 들여다보고 계시죠. 전원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시간 참 빠릅니다. 올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 전국은 다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도 얼어붙었을까요? 함께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시죠. 자, 긍정평가가 36까지 나왔었는데 11월 이제 5주차 가면서 32%까지 1% 떨어졌고요. 좀 만연하게 조금 하락 추세입니다. 부정평가는 다시 60%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도 좀 볼까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국민의힘이 33%, 그리고 민주당이 34%, 1% 차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1% 떨어졌고요. 정의당의 지지율은 3%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큰 변화는 없는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그 연말이 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도가 매주 1%포인트씩 딱딱딱딱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 반전을 할 수 있었던 그 정치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부터 총력전을 벌여왔던, 물론 그 앞에서도 총력전을 벌여왔습니다만, 부산 엑스포, 예. 엑스포 유치전이었는데, 이게 아마 결선 투표까지만 가기만 갔어도 윤 대통령 지지도가 좀 올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또 폭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질 거라고 예상 못했던 그럼요. 것 같아요. 예. 뭐 엄청나게 119대 29입니까? 이렇게 큰 표차로 지니까 이게 아마 다음 주까지도 반영이 될 겁니다. 네. 아니 다음 주에 더 크게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지지도는 아마 어쩌면 조금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 다만 어제 이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이 민주당에 진짜 리스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가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던 김용희가 어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사건에 있어서 유죄 판결이 12명이 났죠. 그 얘기 저희가 이제 뒤에 달아볼게요. 예. 네네. 그 나면서 가령 전현 권력들, 네. 야당의 전현 권력들, 문재인 친문 세력,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재명 세력까지 모두 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게 앞으로 가령 반대당인 이 국민의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제가 네. 보기로는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갖고 핵심은 민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네. 자료를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역시 대중이 국민의힘에 실망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아직도 나는 지지합니다. 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민생 문제예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뭐 투자가 줄고 생산이 줄다 보니까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영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연말 연초에 강추위처럼 네. 더 움츠리게 만들면 네. 윤 대통령 지지도 쉽게 오르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이거를 제의해달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 거부권을 세 번째로 행사하게 됩니다. 만약 한다면 부담이 없을까요?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를 개별 노조원에게 거의 할 수 없도록 만듦으로써 이제 불법 파업을 해도 네. 나는 뭐 손해를 안 보셔도 된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런 불법 파업을 누가 막을 것이냐.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이건 뭐 법률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되는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다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산업 현장에 대혼란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야당도 자기들이 이걸 통과를 시켜놔봤자 어차피 집권 여당에서 거부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제2요구권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예상이 충분히 됐고 네. 방송법도 마찬가지예요. 방송법은 쉽게 말해서 편향적인 지금 국민의힘 주장 그렇습니다. 편향적인 생각을 가진 그 단체들이 각 3개 방송사의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 방송법, 하나는 MBC 방문진법, 또 하나는 EBS법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래서 이제 방송 3법인데 이렇게 해서 이사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회를 역시 그 좌파 성향의 언론 유관 단체가 장악을 함으로써 결국은 방송에 쥐고 있는 진보 좌파의 헤게모니를 놓쳤겠다. 이건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말을 그렇게 만들어냈다 이럴 수는 네네.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방송법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역시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민주당이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번에 탄핵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 이제 공격 포인트를 얻기 위한 네. 그 민주당의 제스처가 아니겠느냐. 정치적 네. 제스처 지나지 않는다. 예. 그걸 우리 국민들이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 처리를 예고를 하고 있었는데 돌연 이동관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고 또 대통령이 이거 제각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하면서 마치 이동관 위원장이 엄청난 반민주적인 이 전횡을 한 것처럼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처럼 전횡을 한 것처럼 네.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저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쭉 봤지만 탄핵을 당할 정도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참 재밌습니다. 이거 역시 가령 왜 하느냐. 거의 많은 양식을 가진 언론인들이 평가를 하기를 결국은 총선에 이를 때까지 4, 5개월 방통위를 완전히 올스톱 시켜놓겠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가짜뉴스를 솎아내는 것. 그리고 방통위가 이 총선 과정에서 어떤 가짜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이 흑우의 가짜 뉴스로 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는 어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을 좀 못하게 하겠다. 네. 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동관 탄핵을 해본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인용되는 것은 고사관에 몇 차 기일 만에 기각이 되느냐 하는 그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그럼 왜 탄핵을 하느냐? 결국은 방통위의 기능을 스톱을 시키겠다. 이랬는데 어제 저녁 때 아주 재밌는 이제 일이 벌어졌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저 좀 사표를 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탄핵 소추가 되면 결국 방통위원회가 기능이 정지가 돼버린다.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말고 네. 이상인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일단 방통위는 제대로 굴러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예. 물론 방통위에서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어떤 결의사항을 의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방통위 기능을 정지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표를 쓰겠다. 이래서 오늘 아침에 사표를 써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재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꼼수라면서 어떻게 보면 좀 허리를 찔린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는 표현이 참 걸작이에요.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운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정을 꼼수로 운영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민주당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99.9%로 보이는 이 사안에 있어서 끝까지 탄핵을 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보는가 하면 이동관 탄핵 소추안을 내는데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 소추안 낸다고
이라고 하죠. 복사해서 네. 붙이기를 컨트롤 C, 잘못했다. 컨트롤 V. 네. 얼마나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고 보자. 이래서 낸 것이면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민주당이 다만 이 방통위 기능을 정지를 시켜야 되겠다. 이 1년 만에 벌어진 그것도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네. 제가 보기로는 진짜 꼼수라고 비판받아야 될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은 이제 방통위원장 빼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만 처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검사들요. 자꾸 이게 언론에서는 검사를 왜 자꾸 탄핵하느냐. 물론 네네. 검사도 이것이 탄핵까지는 아니다 해서 뭐 헌법재판소에서 네. 기각될 가능성은 네. 거의 높습니다만 검사들 손은 누구보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에 수원지검 이사장을 하면서 이게 정치적 목적 아래 벌이는 탄핵이 아니냐. 아마 민주당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그 정지를 일단 수사를 하는데 뭐 해방을 한다, 방해를 한다 이런 생각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민주당도 아주 깜짝 놀랐잖아요. 네. 이정섭을 뒤집어 보니까 여기저기 이 소문이 진짜더라. 네. 천암에 연관된 문제, 마약 수사 관련 의혹이요? 네. 뭐 이런 문제들이 등등이 나오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뭐 한동훈 장관도 그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이 검사의 손은 누구보다 깨끗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 손이 만약에 더러운 것 같으면요. 네. 그 앞에서 그 죄를 문초받는 피의자들이 어느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사의 손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도부의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희생혁신안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유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김기현 대표한테 얘기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의 활동이 인유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뭐 2시간 만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먼저 인유한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한 배경, 또 김기현 대표가 거부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 인유한 위원장이 나에게 공관위를 추천을 해다. 공관위원장으로 나를 추천을 해달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내가 방송에서는 정말 하기 힘든 얘기인데 저 양반이 무슨 정신으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나는 제일 처음에 이 혁신위가 만들어졌을 때 네. 혁신위가 할 일은 가령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도덕성을 바로 잡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네. 외에 사실 할 게 없어요. 민주당 혁신위가 김문경 위원장이 설화로 좌초를 했다 하면 아마 이 국민의힘 혁신위는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강서구청장 참패가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혁신위를 만드는 것은 다분히 당의 지도부를 흔든다. 이 지도부 김기현 대표가 취임을 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크게 인기도 없고 네. 카리스마도 보이지 못하니까 결국 이 혁신위가 출범한 게 아니냐 이러는데 문제는 혁신위원장으로 온 인용환 선생부터 그리고 혁신위원들 이 정치인 출신 세 분이 있죠. 김경진을 비롯해서 이 세 네. 분이 있고 나머지 혁신위원들 그중에 정체성이 뚜렷해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 보수 이데올로그다. 보수 이데올로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이데올로그라고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이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 있어서 누구 못지않게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다. 이런 분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개별적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훌륭한 네. 사람은 분명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혁신위원이 누구이며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처신으로 봐서 네. 이런 분은 정말 이 당을 집권 여당을 한번 쇄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눈에 탁 드러나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 저 혁신위원들이 뭘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분들이 놀랍게도 제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도덕성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 도덕성 문제로 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전 대표부터 사면을 해라. 이걸 1호 혁신안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난 그래 깜짝 놀랐어요. 뭘 하겠다는 거냐 지금. 자 좋다. 그건 막 혁신이가 당의 통합을 위해서 대통합을 위해서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러면 또 네.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2호 혁신안을 내놓은 게요. 공관위가 해야 할 일을 월권적 행위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남 중진들 3선 이상 중진들 거의 총 16분입니다. 이 16분들 서울에 험지 출마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영남에서는 안 된다. 그래 각오를 해라.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 불출마를 하거나 역시 험지 출마를 해라. 자 이분들도 우리 보수 정당의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가령 누가 이 대통령 측근으로서 이게 유명세를 떨치고 뭐 이름이 알려진 분들 있잖아요. 소위 권장 이윤. 예, 이분들 예. 중에 뭐 어떤 분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한번 물러나겠다. 그래서 쇄신의 바람을 한번 일으켜주겠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그런 명분도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그렇게 몰아붙여버리면 그분들은 뭔가 하면 타에 의해서 단두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거기다 네. 쉽게 말해서 정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정체성도 불분명한 예. 국민의당 그 과거 국민의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들 예. 뭐 이런 분들이 넘어와서 갑자기 보수정당에서 3선 이상을 한 당의 자산들에게 당신 이제 험지에 나가. 그러면 영남에서 3선 이상을 하다가 서울 험지로 나와서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정몽준 의원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네. 울산에서 동작으로 와서 그죠? 예. 결국은 그분들에게 이제 정치 그만해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쉽게 승복을 하겠습니까? 명분도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이런 판에 생판 모르는 젊은 친구도 모여 앉아갖고 인용한 선생을 중심으로 쭉 앉아서 느닷없이 당신 이제 서울 험지에 나가 이러면 누가 승복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명패 집어 던져버립니다. 네. 그건요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일이에요. 근데 인현 위원장이 어제 라디오에서는 비대위 얘기를 또 꺼냈어요. 필요하다면 비대위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 요즘 좀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부쩍 받고 있으니까 본인이 좀 이러지만 몫을 해달라 이렇게 문자를 개인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또 언론에 흘린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인용한 선생이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을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가령 그 뭐 라디오 같은 데 나가서 한 말이 비대위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좋다 젊고 네. 샤프하고 똑똑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한 분인데 도대체 이분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난 뒤에 누군가가 인용한 선생의 귀에 속삭이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용한 선생 자체가 서대문갑에 출마를 하려고 한 정치 지망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나 이제 나의 기득권을 포기한다. 선출직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최의 선출직이 안 나간다. 그 말은 거꾸로 보면 아마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로 제게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달라는 그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들었는데 어떻든 이분이 지금 비대위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공관위원장을 나에게 달라. 이 대표가 나한테 정권을 준다 해놓고 거기 허언이 안 되려면 공관위원장을 달라. 그런데 정권을 달라는 게 무슨 정권인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혁신안을 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정권을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용한 선생이 얘기를 한 것은 공관위원장의 권한을 월권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은 심지어 야당의 강기정 광주시장까지 만나가지고 개헌 사항까지 언론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보기로는 이분이 그걸 언론에서는 광폭 행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당을 흔들고 분탕질을 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인유한이다. 당을 살리려고 와서 당을 흔들어 버렸다. 네. 그래 놓고 그 하는 말이 자 비대위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나한테 공관위원장을 달라. 그 공관위원장 달라는 말은 김기현 대표에게 사실은 당신이 이제 그만둬. 그 비대위 가자는 말도 당신이 물러나. 예.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혹시 저렇게까지 인유한 위원장이 하는 게
용산에 윤심을 업고 윤심의 마음이 저기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윤심보다는 윤심을 호가호위하는 네. 뭐 또 다른 그림자 실세들이 있겠죠. 어허. 인유한 선생부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용산 쪽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니까 건너들었다 그랬죠? 예. 네, 네. 그래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 그런 그 의사표시가 왔다. 네, 네. 그 안에 호가호위란 말이에요. 그 말을 했을 때 다 들고 일어나서 인유한 선생님 다시 물러나세요. 이런 말을 했어야 됩니다. 나는 이분이요. 그동안에 보인 이 행보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멀쩡한 땅을 이렇게 계속 흔드느냐. 내가 국민의힘과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난 그래도 보수노객 입장에서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당이 그 대표적으로는 국민의힘인데 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이렇게 외부에서 와서 흔들도록 방치를 할까? 그럼 그 뒤에 배경은 누굴까? 제 자신이 계속 궁금해지는 거예요. 뒤에 누구일까? 그래서 내가 다른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소문이 나오는데 만약에 앞으로 1년 지나고 2년이 더 지나서 십상시란 말이 또 나온다면 네. 이거야말로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제발 다 좋은데 십상시라는 말은 나오면 안 된다. 네.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좀 지나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인용환 선생이 와서 그런 논란만 더 키워놓고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꺼내셨는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동지라고 하죠. 이분의 시장 당선을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자들이 유죄가 일단 나왔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나왔는데 전문가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요,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네. 민주주의를 그 파괴한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그대로 있다면요, 이거야말로 탄핵 사유예요. 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그 크게 보면 두 가지 힘이잖아요. 하나는 그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하명 사건으로 네.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그건 수사를 쭉 하다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빼고 문재인 대통령은 애초에 수사 대상에 넣지도 않았어요. 지금 빠진 사람이 임종석, 조국 그리고 이왕철 민정비서관. 네. 그리고 처음부터 수사 대상에 넣지 않았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신문 사실들 보세요. 문 대통령 또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이 벌써 두 개인가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 과연 이걸 언제까지 눈 감고 있을 것이냐. 나는 눈 감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때 그 탄핵 사유가 뭔가 하면요. 권력의 사유와 또 하나는 바로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파괴를 했다. 이 얘기예요.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그런데 똑같은 잣대를 만약에 들이댄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직권남용, 그 형법 123조죠. 그 직권남용의 잣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냐? 난 못 피한다고 봐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네, 네. 말이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오랜 내 친구를 이번에는 좀 당선시키고 싶다. 이 비슷한 말씀을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임종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밑에 수석들 그리고 비서관들, 행정관들 그리고 경찰 조직까지 울산 그 청장인 황운하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그건 뭐 대통령이니까 초연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 국민적 의구심을 풀려면 임종석, 조국, 이광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 네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해야만 한다. 오히려 재수사를 이제 해야만 한다. 몸통을 건드린 게 지금 아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럼요. 네. 지금 그 유죄 판결을 받은 12명은요. 네. 사실은 보면 전부 다 수사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형법 이론에 보면 예. 생명 있는 도구라고 하거든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가령 황운하 같으면요. 네네.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한 게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황운하 같으면 뭐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했고 뭐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본인은 생명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결정을 한 사람. 그리고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임동호라는 사람이 송출의 하나의 경쟁자였단 말이에요, 민주당에.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임동호에게 고업의 총영사자를 줄게. 네, 이 얘기를 네. 했는데 임동호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고업은 안 됩니다. 오사카를 주세요. 이 얘기를 두세 번 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기록에 보면. 그런데도 임종석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후보 매수는 이번에 문제가 아니다. 네. 이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이건 아니다. 이왕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임종석 그리고 조국 그리고 이왕철 더 나아가서 문 네. 대통령은 이 전체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있다. 그런데 예.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한 상태고 이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 총선 출마를 지금 뭐 임종석 전 실장은 하겠다라고 공언까지 했는데 이런 사법 문제가 걸림돌이 두 사람한테 될 수 있을까요? 사법 리스크가 지금 민주당의 걸림돌이 된 분들이요. 네네. 이분들 다 빼고 40명이나 됩니다. 40명이나. 엄청나요. 돈 봉투 예.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 제일 많고, 물론 이재명 당대표는 뭐 수없이 지금 그 연루되어 있고 또 재판까지도 받고 있고. 네네. 이러니까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 그런 얘기를 했죠. 당 대표가 일주일에 두세 분씩 재판을 받으러 예. 가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총선에 대비될 수 있겠느냐. 그 당 네. 대표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40명인데 그런데 이번에 가령 임종석, 조국, 이광철 이제 친문 핵심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그리고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시 이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사건 수사 대상에 오른다면요. 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파장이 아무리 만만치 않더라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사건을 어떻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느냐. 반드시 수사를 해야만 한다. 안 되면 이 사건이야말로 사실은 특검 대상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나고 나서 드린 말씀인데 예. 진짜 특검 대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의 훈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